차가운 눈발이 거리를 하얗게 덮던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파 하나가 깔끔한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 따뜻한 저녁 준비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노파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얘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경계가 묻어났습니다. "나 춥고 배가 고파서 하루만 잠자리를."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여기 5만 원 드릴 테니 가세요." 남자는 지갑을 대충 뒤지더니 구겨진 지폐 한 장을 내밀고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파는 손에 쥔 5만 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뒤돌아 눈 덮인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로 76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세 자녀 키우느라 제 한 몸 돌볼 틈이 없었던 평범한 시골 할머니지요. 지금 제 손에 쥔 건 큰아들이 던지듯 내민 5만 원 한 장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제 통장에 200억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가 아닙니다. 남편이 평생 목숨 바쳐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몇 년을 재판으로 싸워 얻어낸 소송 보상금입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빈소에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고 회사 측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족분께 치료비와 장례비 명목으로 3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뭐라고요? 40년을 당신네 공장에 몸 바친 사람 목숨이 고작 3천만 원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제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는 것부터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재판 쉽지 않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좋은 사람들 쓸 텐데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일했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작업 수첩, 동료들의 증언, 공장 안전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재판은 3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증언석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던 사람입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보내실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셨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억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0억 이게 진짜인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잔액을 확인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을 아이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 세 자녀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급하고 돈 계산이 빨랐습니다. 작은아들은 말은 공손하지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고졸이지만
유일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셋이 나눠가지고 제 노후도 편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동안 아이들이 제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병원비 감당 못해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솔직히 우리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아세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자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법정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가족들의 얼굴에서 욕심과 계산이 가득한 눈빛을 봤습니다. 내가 이 돈을 그냥 알리면 저 뉴스처럼 되는 거 아냐?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묵직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아이들을 시험해 보자. 보상금도 재판도 통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늙고 가진 것 없는 엄마로 찾아가 보자. 혹시 제가 정말 쓰러져 누웠을 때 이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스로를 거짓골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입던 낡은 코트만 남기고 번듯한 옷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세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방에 일부러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만 넣었습니다. 머리는 염색을 끊어 하얀 새치가 뒤엉켰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 하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통장은 집 안 깊숙한 곳, 낡은 결혼 앨범 밑에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와서 이 서랍을 열 때, 그때 내 마음이 후회하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속으로 되뇌며 저는 첫 번째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큰아들 집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깔끔한 단독주택, 정원에는 아이들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큰애는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저를 보더니 잠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그 짧은 말에도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니?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진짜 힘들어요. 여기 5만 원 드릴게요. 이걸로 좀 알아서 하세요. 지갑에서 꺼낸 구겨진 지폐를 내밀며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쿵,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겨울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손에 쥔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큰애만 보고 판단하긴 이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두 번째 문을, 그리고 결국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막내딸에게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20살 봄이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어머니를 도우러 갔다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25 청년과 눈이 마주쳤지요. 키가 크고 눈빛이 맑던 그 사람은 제 손에 든 무더기를 보더니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무 한 단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럼 2단 주세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공장 친구들 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채소를 샀고 석 달쯤 지나서는 제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따님을 제게 주시면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지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조금만 참아줘.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함께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회사에 당직을 서고 있어서 출산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말순아, 고생했어. 우리 아들 진짜 예쁘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같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남편은 늘 그런 걱정을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공원으로 데려가 함께 그네를 밀어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면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딸들 최고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났고 저희 부부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회사에 취직했고 막내딸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아이들도 다 컸잖아. 제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애들 결혼 비용도 모아야 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지. 조금만 더 일할게. 남편은 67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나흘째 되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사 측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족분께 위로금으로 3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3천만 원 40년을 일한 사람 목숨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회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제 남편은 40년을 당신네 공장에 목숨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보내실 겁니까? 변호사는 당황한 표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법이요? 그럼 법대로 합시다. 저도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제가 법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을. 괜찮습니다. 승소하면 그때 받겠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읍시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3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작업 수첩, 동료들의 증언, 공장 안전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증언석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억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0억 진짜 이긴 거야. 법정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냥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을 아이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세 자녀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급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작은아들은 공손하지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막내딸만이 유일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아이들을 시험해보자. 돈도 재판도 보상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늙고 가난한 엄마로 찾아가 보자. 그래야 이 아이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집 대문을 나서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이 마치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큰애가 원래 이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 내린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작은아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애는 좀 다르겠지.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잖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작은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나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작은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현관문을 더 열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애들 시험 기간이고 집사람도 몸이 안 좋고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하루만이라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안 돼요. 복지관이나 교회 쪽에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전박대, 이게 문전박대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작은 애가 저렇게까지 냉정한 아이였나?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상을 타고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아이의 말랑말랑했던 손과 맑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추웠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막내딸만 남았구나. 솔직히 말하면 막내딸에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한 딸,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식이었으니까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막내딸이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숨이 가빴습니다. 이 아이한테도 거절당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문이 벌컥 열리고 막내딸이 뛰어나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에 춥잖아요.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딸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잠시 후 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손이 얼마나 차가워요. 밖에 얼마나 계셨어요? 고맙다. 차를 마시자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형아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응, 형들한테는 갔다 왔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바쁘다고 하더구나.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를 못 받아줬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형들 성격 알죠? 저는 상관없어요.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돌볼게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도 형편이 어려운 거 엄마가 아는데.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다, 고마워서 그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제 방인데 엄마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안 돼. 내가 거실에서 잘게. 엄마 말씀 듣지 마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딸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만 원을 던지듯 내밀던 큰아들, 문을 닫아버리던 작은아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던 막내딸. 이 아이들이 다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밥 차려놨어요. 같이 드세요.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너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오늘 좀 늦게 가도 돼요.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엄마, 왜 또 우세요? 고마워서 너 같은 딸 둬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을 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딸은 퇴근하면 제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어렸을 때 참 말랐었지. 그래도 밥은 잘 먹고, 그때 엄마가 해주신 김밥, 아직도 생각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딸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겠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뭔데요? 사실은 엄마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통장에 200억이 있단다. 그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재판, 보상금,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거지 차림으로 찾아간 일까지. 딸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구나. 막내딸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내 형들 엄마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한 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나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막내 집에 있다. 아, 그러셨구나. 엄마, 그날은 제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알겠다. 며칠 후에 우리 다 같이 만나자.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작은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 아이를 모두 막내딸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응, 막내가 잘 돌봐줬다. 막내딸이 차를 내오고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다. 시험이요? 작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통장에 200억이 있다.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억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재판, 보상금, 그리고 거짓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간 이유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작은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진짜 힘들 때 너희가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었다. 큰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5만 원이라도 주나? 엄마를 집에 하루 재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그때 너무 바빠서 바쁘면 문전박대를 하나? 복지관 가라고 하나?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엄마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너희를 돌봤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너희를 키웠어.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힘들 때 단 하루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구나. 엄마.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잘못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작은아들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미 정했다. 새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한테 대부분을 주려고 한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엄마의 자식이다. 그래서 너희한테도 각각 5천만 원씩은 주려고 한다. 엄마, 그 돈으로 너희 삶을 잘 살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안 받을게요. 그냥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요, 엄마.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작은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네, 엄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마음이 복잡하구나. 형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도 풀릴 거야.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니? 네, 엄마.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큰아들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자 되겠습니다. 고맙다. 그 마음이면 됐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 항상 있을게요. 그래, 고맙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막내딸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됐네요.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저는 세 자녀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 자녀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올랐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무덤 앞에 서자 큰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효도 못했습니다. 막내딸은 꽃을 무덤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엄마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큰아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돈에 집착하고 체면에 집착하고.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2번씩 찾아뵐게요. 그럴 필요 없다. 내 생활이 있잖니. 한 달에 1~2번만 와도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를 자주 뵙고 싶어요. 큰아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변할게요. 그동안 너무 계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살 거라.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주신다는 그 돈, 저는 받지 않을게요. 왜?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잖아요. 작은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맙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네 식구는 막내딸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내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와, 막내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형.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대단하다. 나는 요리 하나도 못하는데. 형도 배우세요. 형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200억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부는 너희한테 주고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기부요? 그래. 아버지가 평생 일한 그 돈을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구나. 세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제가 받을 돈의 일부를 기부할게요.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작은아들의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돕자. 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함께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막내딸에게 100억,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3억씩,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큰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3억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저는 5천만 원만 받겠다고 했잖아요.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라. 대신 그 돈으로 제대로 살아라. 감사합니다, 엄마.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아들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도 내 아들이잖니. 다만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네, 엄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운영하면서요. 카페?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셔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요. 엄마가 그동안 외로우셨잖아요. 막내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형들도 자주 오세요. 커피는 공짜로 드릴게요.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바로 일할게. 주말마다. 큰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지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갔던 날 5만 원을 받고 쫓겨났던 순간 작은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기억.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의 따뜻함을 확인했고 두 아들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아이들을 시험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내 답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달 후 막내딸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말순이네 카페였습니다. 개업식 날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정말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개업 기념으로 커피가 반값입니다. 큰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 좀 조용히 해요. 엄마가 놀라시잖아요. 작은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이 됐어요. 막내딸이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아이들을 낳게 해줘서, 그리고 저한테 시련을 주셔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이네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인사에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참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들이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제 회사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큰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이 자랑하시던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오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이니? 그날 엄마가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돈만 보고 체면만 따지면서요. 큰아들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회사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구나.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아내와 함께 카페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사람이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이끈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딸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좋아. 매일 카페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재미있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건강에 좋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큰아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저희 형제가 모은 돈이에요. 엄마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재단? 네. 아버지 이름으로요. 박말순 남편 장학재단 이렇게요. 큰아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주신 돈으로 저희도 기부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한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제 돈에서 일부를 매달 기부할게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막내딸도 동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 식구와 함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이제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기뻐하시겠죠? 몇 달 후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축사를 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고맙구나. 앞으로 열심히 해라.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세 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엄마,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하고 싶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어른들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저를 냉정하게 대할 때 진짜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아이들도 저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배웠어요.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세 자녀가 모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카페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래에는 네 식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자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200억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 가슴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날 거지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갔던 용기 있는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